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지금부터 상담 온 거 읽어볼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온 상담 하나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허술강좌를 통해서 접하게 된 한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말 잘하고 웃겨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인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말을 잘하면 인맥 쌓기도 좋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에서 화술강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화술 강의를 많이 들은 것은 아니지만 연습에 대하여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 오프라인 강좌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보니 집에서 연습해야 할 것 같은데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연습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전에 왔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답변을 했다고 나오네요. 어쨌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하나는 내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거를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가? 이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어떤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일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처음 시작은 벤치마킹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 근데 지금 여기서도 학교에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단지 흉내내는 것만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 잘하는 것의 목표가 어디인가에 따라 다른데 어느 수준까지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저도 지금 중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런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제가 뭐 날씬하고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때는 저는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무언가 다른 사람들하고 화합하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잘난 누군가를 흉내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했냐면 저도 이 친구처럼 부러운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인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과거에를 이 친구 나이 중학교 때의 나이를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가 변화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점은 내가 스스로 훈련하거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그랬던 시기가 아니라 내가 부러워했던 그 친구의 모습을 좀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하는 말을 토시 하나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약간 모토로 삼았던 혹은 멘토로 삼았던 그 친구는 언제나 밝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리는 것에 있어서 절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어디 가서 이제 막 주눅 들거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로 그 당시에는 그걸 쿨하다고 표현하진 않았죠. 쿨하다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쿨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지금 중학생의 상담에 내 중학교 때를 떠올리면서 말을 해주냐면, 쿨해야겠다는 강박은 사람을 쿨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닮아서 말을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잘 못하는데라는 고민이 오히려 더 생겨요. 왜냐면 그 갭이 어느 한순간에 메워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랑 내가 똑같은 태도로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뀐다면, 그러니까 말하는 걸 따라 한다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느껴요. 남을 흉내낸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접근해야 될 건 뭐냐면 훈련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에요. 굉장히 쉬운 답이죠. 쉬운 답인데 그 첫 번째 조건, 내가 남들한테 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벤치마킹한다. 굉장히 좋죠. 그 사람이랑 똑같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근데 그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랑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으면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글을 많이 읽는 사람 중에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쁜 사람 중에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생각 자체가 진취적이고 쿨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자기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거죠. 집에 와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계속 그 무언가를 되뇌이면서 그것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이것도 실은 필요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마음가짐을 얘기했는데 그게 바뀌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바뀌면 이게 가장 좋은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실제로 마음가짐이 완벽히 바뀌긴 힘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진, 말하기 위해서 져야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분노, 좌절,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강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분명히 더 잘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지금 훈련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훈련 이전에 마음을 쿨하게 바꾸고 사람을 많이 대하는 이 두 가지로 서서히 사람은 변해갑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더 잘난 어떠한 한 친구를 생각해서 그 친구처럼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은 본인이 부족한 점을 다시 되뇌어서 완벽한 상황을 연출해 보는 것. 그것이 실은 훈련 방법입니다. 내가 분노로 인해서 했어야 될 말을 못했거나 내가 어떠한 강박 때문에, 그러니까 강박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어렵나요? 강박. 불필요하게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야. 원래 말 못하는 사람도 어디 있을까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도 없고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들 앞에서 말을 안 해버릇하니까 못하게 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못한다. 이렇게 자신을 규정지어 버리는 것. 강박이라는 것을 좀 더, 강박이라는 거 단어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나는 노트에 대해서 첫 번째 페이지는 절대 안 써. 뭐 그런 것들. 뭐 사소한 그런 강박부터 뭐 깊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있죠. 자기 자신을 제약하게 만드는. 나는 남들이 나한테 친하게 말을 걸어주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아. 뭐 그런 것들. 일종의 강박의 일종이죠. 실제로는 굉장히 불필요한 생각들이에요. 내가 먼저 말을 걸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도 실은 이런 불필요한 조건, 강박 이런 것들이 많아요. 가장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것, 어떻게 여자가 먼저 고백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여자가 먼저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말을 대체적으로 이제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말을 못하지만 말을 주도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나는 말을 못해. 물론 그게 걱정이기 때문에 화술에 대해서 잘 말을 하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자신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것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지금 잘하는 저 말을 그대로 빼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몸이 튼튼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해요. 건강한 사람, 아니면 굉장히 혈기 넘치는.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10년간 매일 운동을 했던 그 과정을 떠올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몸은 배반하지 않죠. 말도 실은 비슷합니다. 말은 배반하지 않아요. 많이 말해본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말을 많이 할 때 두 가지가 있겠죠. 상대를 대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 선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상대를 계속 읽으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말을 길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10년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똑같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결과물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모르면서 말을 많이 한다. 이거는 어디 가나 민폐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저렇게 말을 잘하는 어떤 조직에서 남들에게 인기 있는 저 사람의 마음, 그게 첫 번째로 벤치마킹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어떠한 말을 계속 해오고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말을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평소에 저렇게 말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걸까? 당연히 말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말을 잘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복되는 것의 결과물로서 그 사람의 현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중학생 분의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훈련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훈련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막연하게 그냥 공부를 하고 아니면 혼자서 반복해서 되뇌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잘하는 누군가. 지금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상담 온 걸 보면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말 잘하고 웃겨서 친구들의 인기가 많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벤치마킹 하는 게 좋은데 벤치마킹 하는 방법이 일단 그 사람의 결과물만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이건 잘못이에요. 이건 뱀파이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혈기를 피를 빨아서 모든 걸 바로 순식간에 얻겠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 사람의 건강이나 이런 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그걸 뺏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일단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최소한 그 사람의 마음처럼 보이도록 흉내하는 그 태도가 가장 먼저 벤치마킹 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 화술을 배우고 저처럼 이제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저랑 똑같이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벤치마킹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는 좀 더 쿨하게 그 사람이 뭔가 말실수를 해도 그것이 본심은 아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가 몸에 실은 열이 굉장히 나고 있어요. 몸살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티를 안 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지금 계속 순간순간 목이 갈라져도 네네 뭐 좋게 봐달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상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일종의 마음가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화술이 어떻게 쌓였을까 고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그 자체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저 사람이 말을 원래 잘했겠거니라고 또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원래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이 항상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말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스스로가 가진 그런 사소한 강박이나 편견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은 원래 말을 잘해. 아 뭐 저런 애들은 원래 뭐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게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은 보통 몇 살이죠? 한 10살? 뭐 그 정도 되나요? 아니죠. 잠깐 중학생 몇 살이지? 뭐 10대죠 어쨌건. 10대 초중반이겠네요. 중학교 1학년 14살이 14살이군요. 어쨌건 14년 실제로 외부에서 말을 한 거는 한 6년에서 10년 가까이 됐을 거란 말이죠. 뭐 유치원까지 따져서 중3이고 하면은 그동안에 쌓여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웃라이어란 책을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별로인 소설이 아니, 그런 책이다라고 하지만 아웃라이어에서도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런 예가 나와요. 하키 선수 예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는 예실 거예요. 캐나다의 하키 선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하키 선수를 월별로 따져보니 겨울에 겨울이 맞나요? 1, 2, 3월 이때쯤 태어난 사람들 중에 프로 하키 선수가 많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통계 결과에 따라서 1, 2, 3월생은 하키를 잘한다. 이렇게 봐도 되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걸 다시 따져보니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하키 리그가 초, 중, 고, 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나중에 성인이 돼서 프로에 입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하키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월생이랑 12월생의 경우에 굉장히 체격 차이가 나겠죠. 실력 차이가 크지 않아도 체격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코치 눈에 제가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12월생보단 1월생한테 그쵸? 11개월을 더 살았으니까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11개월 차이는 꽤 크잖아요. 체격 차이도 크고 그러니까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거예요. 코치가 눈에 저 친구는 덩치도 크고 좀 잘한 것 같아 보이니까 아무래도
몇 달 더 산 게 그 나이 또래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기회가 더 주어지고, 기회가 더 주어지니까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로 올라가고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시합을 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리그로 갔을 때는 더 시합을 뛴 그룹들 중에 프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실은 말하기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웃라이어나 그런 류의 책들을 사보진 않아요. 도서관에서 나오면 이게 좀 보고, 이렇게 실제로 목차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게 되는 그런 책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스캔을 좀 하긴 합니다. 어쨌건 그 아웃라이어에서 나오는 그 예시가 저는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게 공감 가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월생이 하키를 잘한다. 이건 정말 단순한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 버리면 자기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사라지는 거죠. 1월생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중학교생이 질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또 예시를 들게 되는 건데, 이 중학생분은 어떤가요? 이 중학교 때 이런 고민을 자기가 하고 있다면 뭐 극단적으로 나눠서 둘 중에 하나겠죠. 잘하려고 해서 이때부터 고민을 한다면, 이때부터 말을 잘하겠다는 고민을 해서 더 말을 잘하게 된다. 여기서도 7살 꼬마님 질문하셨는데, 많은 기회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월생이 잘한다라는 게 결론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1월생이 체격이 크고 하니까 코치가 저 친구가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체격이 크니까 아무래도 시합에 선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시합에 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월생이 점점 더 잘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생이 잘한다는 게 단지 1월생이 잘하는 게 맞는데 1월생이어서 잘한다. 이거를 막 점성술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니까 1월생이 잘하는 게 맞지만, 그 이유가 1월생이라 잘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단지 1월생이어서 잘한다. 뭐 그렇게 이제 월별로 그 월별 잘하는 게, 이게 이제 서양이니까 뭐 별자리 이런 걸로 나눴을 수도 있겠죠. 어느 별자리의 사람이 하키를 잘한다더라.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이게 웃긴다는 거죠. 실제로는 뭐 굳이 별자리로 나눈다고 해도 그 별자리의 사람이 그만큼 많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잘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학생 분 질문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겠죠. 난 저렇게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으니 그냥 얘기나 들어야겠다라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래? 난 그래도 저 사람 태도가 마음에 드니까 저 사람 태도로 이제라도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따라가야지 하는 사람들, 그래도 그렇게 되면 말을 잘합니다. 왜냐면 지금 중학생이어도 앞으로 10년, 15년 이상의 세월 동안 계속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잘하는 사람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요. 난 저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던데, 난 죽어도 못하겠던데. 물론 정말 죽어도 못 따라할 것 같은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호지심이 없는 사람들, 부끄러움이 정말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남하고 인하력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웃라이어겠죠. 그런 정규 분포에서 벗어난 정말 특출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뭐 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남하고 이제 소통이 되고, 나의 이야기를 남이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 얘기 귀담아 듣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발전하려고 하고, 그가 이룩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런 특출난 사람처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너무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벤치마킹을 하지 말라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중학생분한테 상담 드리는 것 치고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7살 꼬마님의 지적대로 1월생이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결과론적인 거고, 1월생이 잘한다는 통계만 놓고 사람들이 이제 1월생이니까 잘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인과관계가 잘못된 인과관계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근데 그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훈련의 양, 정식 시합의 양,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말을 잘해. 지금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원래 그렇다, 그게 아니라
화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연애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화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을 그렇게 막연하게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두 가지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제 한 가지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연애를 잘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상황별로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연애를 잘하고자 하는 화술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상황별로 더 나은 말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첫 번째는 마음이겠죠. 뭐 이게 이런 연애 상담이랑 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그 마음을 똑바로 전달하게 만들어주는 화술. 굳이 이제 화술로 말한다면. 근데 이런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을 유혹한다? 이거는 결국 미천이 드러나요. 이거는 연애를 잘하게 위한 화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혹을 잘하게 위한 화술이겠죠. 정말 그 술이 잘 어울리는 단어네요. 기술이니까 말을 하는 기술. 화려하게 말을 해서 상대를 유혹한다. 이거는 연애가 시작되는 게 뭐 이런 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연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아니면 훨씬 더 강력한 무기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 마음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냐면 이게 지속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 하루 보고 말 사람한테야 그날 충실하게 막 이것저것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그 하루 만나고 아니면 뭐 일주일 만나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연애를 잘하기 위한 화술은 그 마음을 잘 전달하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우리가 부호화라는 말을 씁니다. 부호화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머릿속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영어를 배울 때 저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안 붙이면 공손하지 않은 거고 플리즈를 붙이면 공손한 거고 전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너무 우스꽝스럽고 그러면 상대가 이런 플리즈만 붙이면 공손한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다 약속이잖아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뭐뭐 해라. 이런 단어 자체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더 공손한 말이 되고 플리즈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더 공손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해놨단 말이죠. 플리즈를 넣으면 더 공손한 말이 되기로 하자. 그래서 플리즈를 넣는 것. 이런 어떻게 보면 플리즈 이것도 부호란 말이죠. 우리 머릿속에 공손하게 말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 내가 지금 말로 표현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미 부호화가 된 거예요. 공손해야지. 플리즈. 공손해야지라는 생각. 근데 이것도 내가 지금 여러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부호가 된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막연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돼서 말로 나오는 그 과정이 이제 부호화인데 이 부호화 과정이 내가 부호화를 완벽히 잘 거쳐서 뱉어내도 상대는 또 그 반대의 부호화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니까 부호를 다시 생각으로 바꿔야겠죠. 그 사람의 말이 내 귀로 들어와서 다시 내 머리로 올라갈 때 생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이것저것 좀 섞인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메러비안의 법칙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메러비안의 법칙을 얘기를 할 때 메러비안의 법칙이라는 단어는 모르셔도 이건 알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차지하는 내용의 비중은 7%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실은 감기가 굉장히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달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메러비안의 법칙은 그 7%만이 말의 내용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네, 들어봤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메러비안의 법칙은 그 말이 아닙니다. 내용인 7%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화난 표정으로, 화난 목소리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사랑한다니까. 이거랑, 사랑한다니까. 이거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예를 들었을 때,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귀찮은 표정을 지었어요. 말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귀찮은 겁니까? 사랑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당연히 말의 내용보다 이런 태도나 이런 거를 더 중시하겠죠.
충돌하는 경우에, 내용과 태도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태도를 선택한다는 거지 말의 내용이 7%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랑하는 표정으로 말을 하면 말의 내용이 중요하죠, 당연히. 어떻게 7%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스피치 학원에서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그걸로 이제 하려고 막 그렇게 잘못된 통계를 자꾸 인용하는 거예요. 그때 실험 심지어 몇 명 갖고 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전 실험이고 지금 그런 논문 나오면 통과도 못 다닐 정도로 굉장히 수준 낮은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메르비안이 화낼지도 모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중요한 실험이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 잘못된 결과로서 그 실험을 끌어온다면 잘못된 실험이었다는 거죠. 메로비안이 이제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호화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부호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뱉는 부호가 내가 생각을 제대로 전달을 했는가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이 상대가 뱉은 그 언어가 나한테 생각에 들어왔을 때 그게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 생각이 과연 일치할까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하기에 있어서 내 생각을 과연 제대로 전달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애를 잘하는 화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멀리 갔네요. 연애를 잘하는 화술이 있느냐? 그래서 부호화 얘기가 나왔고 그 부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메로비안 법칙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부호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호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정리 잘하죠? 아직 머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호화란 상대가 저 말을 왜 할까? 실제로 그 많은 부부들, 연인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의 하는 말이 100%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오래 살았으니까 저 사람 생각 내가 다 알지. 근데 실제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서로 생각을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해서 물어보면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연애에서 중요한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을 정말 잘 전달할 수 있는가. 헤어지지 않는 상황이면 아니면 아직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상황이면 최소한 내가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연애 얘기를 하니까 다시 돌아오면 상대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에게 헌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애정 구애를 그러니까 구애를 한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과연 그 생각처럼 전달될까 생각하면 굉장히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인지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괜히 막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막 물 쏟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는 너한테 반해서 긴장했어 라는 생각이 뭐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죠. 태도로 나오는데 상대는 그게 다시 그 생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좀 띨띨하구나.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화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심이 실제로 전달되는 게 그래서 쉽지 않은 거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화술을 공부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생각이 부화를 거치기 때문에 물 쏟고 감정이입 하셨군요.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여서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호화가 전달될 때 이게 뱉는 순간 우리가 진짜 개미처럼 이런 거 막 더듬이 연결해가지고 서로 페로몬으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으면 정말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꼭 선택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남성이니까 여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상대의 여성이 사람들의 이제 사랑 수치를 쭉 재는 거예요. 저는 100이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90이면 뭐 90인 남성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제가 100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저 사람이 알면 저에게 뭔가 조금 더 가산점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을 잘못해서 0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호하니까 부호로 전달되는 거니까 이 생각을 까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조합됐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그게 귀로 들어가서 머릿속으로 그 상대의 생각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과물은 단순해도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부분을 배워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할지도 미리 좀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상황을 접해본 사람이 더 말을 잘할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상황을 적게 접해도 그 상황에 맞게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은 좀 더 응용력이 있다면 더 말을 잘하게 되겠죠. 근데 응용력이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한 상황을 겪어도 비슷한 상황, 그리고 좀 다르더라도 이런 정도 말을 내가 갖다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적은 경험으로도 더 많은 화술의 신장이 있겠죠. 그래도 더 많은 걸 경험한 사람이 아무래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경험이라는 거는 내가 말을 많이 해본 경험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한 그게 경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대가 부호를 쏟아낼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럼 그 부호를 듣고 생각하는 이 과정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상대한테 제대로 전달되려면 1, 입으로 나가는 게 2, 상대 귀가 3, 4. 이 1, 2, 3, 4 과정이 온전하게 훈련이 돼야 돼요. 1, 2까지만 훈련 실컷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성 만나러 갈 때 경험치 없는 사람은 시험 볼 때처럼 준비해 가야 하는 거군요. 라고. 시험 볼 때처럼 준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상황에 맞는 멘트 몇 개 정도는 준비해 가면 유리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내가 긴장을 할 거고, 당연히 이제 상대 앞에서 말을 이제 더듬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꼭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말을 더듬었거나 아니면 상대를 처음 만나서 수줍을 때 할 말 정도는 정해놓으면 좋겠죠. 그 정도 말은 정해놓고 상대를 대하면 그 상대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한두 개 정도 기억해 놓으시는 건 좋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때는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LBC 방송국입니다라고 그 말을 처음에 이성 만들라고 산다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미팅 같은 거를 할 때는 제가 지금은 이제 알바 나왔다고 이제 그런 농담을 해요. 제가 미팅 대타로 항상 알바 뛰거든요. 아니면 제가 오늘 미팅 띄워주기로 한 알바입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노력해서 분위기를 띄워보겠습니다.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허세를 부려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처음에 와도 또 그런 딱 멘트를 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썰렁해 하는데 썰렁해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오늘 알바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로 이제 조심하게 앉으면 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의 멘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이제 미팅을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 대학교 때는 이제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팅을 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항상 그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 아니면 뭐 1대1 할 때 어느 정도 몇 가지 멘트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소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서로 말 다 떨어져서 썰렁해졌을 때 썰렁하죠. 그런데 가끔 이런 썰렁함도 좋지 않아요? 이 발언 잘 써먹고 있음. 그렇죠. 괜찮아요. 그런 것도 저도 이제 가끔 쓰는 방법이니까. 처음에 소개팅을 나가서도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랑 이제 보통 약간 뻘쭘해요. 예, 눈 마주치고 이렇게 딴 데 보고 이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소개팅 나오니까 뻘쭘하죠. 저도 굉장히 뻘쭘한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뭐 똑같이 가서 이 말 토시 하나 틀리고 안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긴장하고 설렌 그 뜬금없는 거 굉장히 좀 새롭지 않나요? 이렇게 눈 마주치면 씩 웃고 딴 데 보고 마치 안 웃은 척, 눈 안 마주친 척 그런 거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알아가면 뭐 이럴 기회라도 있을까요? 뭐 친해지면 이러지도 못할 텐데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서 친해질 거를 암시하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방금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피부 건조해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멘트를 치면 어차피 우리가 방금 서먹서먹해서 서로 눈 마주치고 이렇게 씩 웃고 잠깐 딴 데 보고 이걸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했던 행동이니까 또 그거 생각하면서 웃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자기도 그만큼 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처음 만나는 남자니까 수줍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친해지면 이렇게 수줍을 기회도 없을 텐데 재밌네요. 이런 것도 이렇게 이런 거는 마치 내가 이런 경험은 많지 않다라는 것도 암시를 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상대한테 긍정적인 암시를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있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놓으면 그런 상황들, 내가 아까처럼 방금 말했듯이 눈 마주치면 씩 웃고 딴 데 보고 이런 상황만 계속 반복돼서 침묵이 흘러버리면 더 이상 웃음도 안 나와요. 그 상황에서는 이제 나중에 눈 마주쳐도 웃지도 않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멘트를 치면 방금 눈 마주치고 어색했던 상황이 마치 어느 한순간에 즐거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처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소개팅에서 처음에도 이런 방금 그 어색함이 이런 우리의 또 즐거움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암시를 상대에게 주면서 상대는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곧 친해지는 거야? 이게 암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멘트를 몇 가지 생각해 놓으면 상대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게 돼요.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나도 이제 좀 약간 떨리고 긴장된다는 거를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부터는 좀 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소개팅이나 미팅에서도 이런 깨알 같은 멘트들을 평소에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언제나 써먹을 수 있겠죠. 제가 방금 드린 말 같은 경우에는 내가 A라는 분하고 만날 때랑 B 분하고 만날 때 똑같이 다 해도 됩니다. A랑 B랑 뭐 서로 뭐 친해서 야 그 남자 처음 만나니까 이런 말 하더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방송을 그리고 심지어 화수강좌 듣는 사람 많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맘 놓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조금 바꿔서 쓰시면 더 좋겠죠. 근데 뭐 질문 같은 건 이제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소개팅이나 미팅 이런 데서 써먹을 만한 문장 몇 개를 지금 팁으로 알려드렸고 지금 저도 약간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거를 또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생각나는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바로바로 또 말씀드릴게요. 전 상대랑 이야기하다가 말소리 톤이 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상대의 생각을 캐치하기보다 지금 내 말에 빠져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에게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고 반대로 상대가 말할 기회를 안 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상대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소리 톤이 막 커져가지고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말을 막 쏟아내면 상대가 말할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내가 말이 딱 끝났을 때 상대가 말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사라지는 거죠. 아니 대화를 독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열정적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대가 말이 줄고 나는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말했나?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나? 이렇게 해서 말을 줄이는데 그때 되면 이제 늦어서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좀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 주제를 상대편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부호화 과정이 1, 2, 3, 4였잖아요.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거. 생각이 1, 입으로 나오는 게 2, 그리고 상대 귀로 들어가는 게 3, 4. 이 1, 2, 3, 4 과정이 다 같이 돌아가야 말하기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게 2번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껴버리면 내가 말하는 게 끝까지 이제 내가 말하는 게 그 자체가 해소가 돼요. 실은 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말하는 게 해소가 되는 게 즐거운 일인데 이게 1, 2에서 만족감을 느끼는데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게 3이 돼서 상대의 귀까지는 당연히 들어가긴 하겠죠. 1, 2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건 집에서 혼잣말 하는 거니까 3까지도 즐거워요. 근데 4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대 귀로 들어가서 생각까지. 그렇게까지가 생각이 돼야 그게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말소리 톤이 커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두시면 그러니까 이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상대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아니어도 그 상대를 조금 더 보려고 애를 쓰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말소리 톤이 높아지는 거는
좀 줄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에 대해서도 잘하게 되죠. 말하기 훈련 중에 중요한 게 상대에 대한 캐치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익혀야 돼요.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 그러니까 상대가 솔직히 말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재 개그 요즘에 막 유행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금 그래도 그나마 유행을 타니까 사람들이 그걸 재밌어하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텍스트나 이미지로 보면 재밌거든요. 근데 말로 하면 되게 아재 개그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개그를 했을 때 상대가 과연 정말 재밌어 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재밌어 하니까 같이 재밌어 해주고 있는가 그거 정도를 캐치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상대의 눈치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소리 톤은 그 상대를 자꾸 고려하면서 말을 하고 주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대를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 맥이 안 잡히면 내가 좋아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좀 줄여보세요. 그 주제 자체를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상대를 만나거나 누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축구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저도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거 있어요. 저도 영화 얘기하면은 저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영화 얘기하면 목소리 톤 높아지죠.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죠.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영화를 굳이 많이 안 보는 사람들 앞에서 영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영화 뭐 동아리나 뭐 그런 게 제가 있진 않지만 같이 영화 모임이나 뭐 그런 데서 영화 얘기를 할지는 몰라도 그냥 영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질문을 해주신 테라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목소리 톤이 말소리가 톤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대화 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주제가 너무 내가 독점하고 있는 주제라면 이제부터는 상대들이 좋아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보면 그런 식으로 대화를 접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화 주제부터 선정을 좀 바꿔보고 그리고 상대 위주의 이야기를 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대편 위주의 주제를 가지고 가는 걸 한번 훈련을 해보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건데 팟캐스트로는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내가 평소에 하는 거를 유지하는 훈련이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질문은 나긋나긋하게 말하고 싶어요가 질문이었지만 실은 해답은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어떤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 모습으로 유지하는 게 실은 그 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테라스님 같은 경우에는 말소리 톤 자체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대가 이제 화내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의식하고 바꿔야 되지만 계속 의식을 하는 것이 당연히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주제 자체를 내가 목소리가 커지는 주제를 배제하고 대화를 한번 임해보라 라는 것을 좀 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질문을 주신 분이 뿌찌빠찌뿡님이 전 요점을 잘 말을 못하겠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요점을 잘 말을 못하겠으면 요점부터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점을 잘 말 못하는 사람들이 스토리를 쭉 이어가고 그걸로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거기다가 또 비유까지 들고 그 비유를 들다 보니 얘기의 요점이 사라져 버립니다. 뭐 요점이 뭐가 있을까요? 성인도 일기를 써야 해. 뭐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성인도 일기를 써야 돼.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일기를 쓴다면 우리가 과거에 이미 잊어버렸던 것도 뭐 더 볼 수 있고 그리고 문장력도 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잘 말도 하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릅니다. 저도 일기를 안 쓰기 때문에. 근데 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게 됐으면 좋겠는 게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주제가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은 일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 이것보다 뒤에 나오죠.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말을 잘하게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말을 더 잘하잖아. 그러면서 다른 작가 예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비유를 없애고
두괄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말 자체가 짧아질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떠들어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요점을 말하고 싶으면. 그래서 먼저 요점을 말하면 됩니다. 요점이 생각이 안 나면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논리적으로 보이고 조금 더 전달력을 높이는 말하기를 하려면, 여기서 전달력은 정보의 전달입니다. 이야기의 전달이 아니라. 이야기 전달은 꼭 두괄식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잘하려면 두괄식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결론을 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냥 딱 결론을부터, 뭐든지 이제 결론부터 말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이유를 댄다거나, 아니면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그 문장에 해당하는 다른 부수적인 병렬적인 예시들, 그런 것들을 끌어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구구절절 막 늘어나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다가 그 말에 취해서.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요점이 생각나서 요점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 생각이 안 나면 요점 없는 말만 구구절절 늘어놓은 수다쟁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친구랑 수다를 떤다거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거는 굳이 요점이 없어도 되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굳이 두괄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먼저 에피소드를 막 늘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수다를 떤다거나 이럴 때 굳이 두괄식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요점을 찾는, 지금 요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논리적으로 말하고 체계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전달력을 높이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은 두괄식,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테라스님, 말을 좀 줄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테라스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혹은 1대1로 있을 때 둘 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본인이 말이 많은 편입니까? 그러니까 주도해서 말을 좀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1대1의 경우에는 또 어떤지. 내가 1대1일 때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럿이 있을 때는 말이 확 줄어든다. 어떤 게 있나요? 본인 생각할 때. 그런 경우가 있죠. 1대1일 땐 내가 말이 참 많은데 여럿이 있을 땐 말이 확 준다. 혹은 여럿이 있을 땐 말을 잘하는데 1대1일 때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다. 1대1일 때는 말을 잘하는데 여럿이 있으면 말이 좀 줄어든다. 그런 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여럿이 있으면 말이 다 줄어드는데 1대1일 때 50대 50인데 4명이면 25%를 비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10%로 줄어든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왜 들었냐면, 지금 테라스님은 물론 제가 직접 뵙진 않았지만 상대 말을 듣는데 좀 더 집중을 하는 훈련을 지금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듣고 요점만 말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1대1일 때도 말을 많이 하고 여럿이 있을 때도 말을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말 자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런 분들도 듣는데 익숙해져야겠지만, 지금 테라스님 같은 경우 1대1일 때는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자기가 이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여럿이 되면 그 점유율이 이제 반대로 적은 편으로 속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 1대 다일 때는 다른 사람들끼리, 그리고 물론 테라스님을 따시키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끼리 충분히 대화가 오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1대1일 때 지금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니까. 상대가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럿이 있을 때는 그 어떠한 A가 말문이 막혀도 B가 말을 하고 C가 말을 하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말이 계속 이어지면서 테라스님한테 기회가 줄어드는데, 1대1일 때는 한 명이 말이 막히면 그 자리를 다시 테라스님이 채워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까지는 아니겠죠. 상당히 어느 부분에서 사족이 있고 그 부분이 상대의 말문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럿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 오히려 점유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A가 내 말에 있어서 말문이 막혀도 B가 또 올라오고 C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차이가 나는 분들은 아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신 대로 좀 듣고 요점을 말하는 식의 훈련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지적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스스로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면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 말을 자꾸 들어버릇하고 그 주제를 상대 쪽으로 자꾸 끌어줘야 돼요.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말하는 것도 편해요. 왜냐면 상대가 스스로가 즐거워서 말을 하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고 상대가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그만큼 들으면서 많이 이해하게 되고 제가 현재 30대 초반이 조금 지났는데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 중입니다. 아무래도 오일 체인지 같은 게 오면 다른 부분을 작업하다가 부품을 갈아야 할 게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 손님에게 세일즈를 해야 하는데 잘 설득해서 파는 방법이 있나요? 그럴 때 쓰는 화법이 무엇입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왔네요. 이거는 이제 영업적 설득에 대한 질문이네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타고난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영업적인 설득 자세가 뛰어나다.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이 영업하기 혹은 설득하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자면, 오늘 얘기하는 그 큰 줄기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상대가 원해서 사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암시를 생각할 때 부정적 암시랑 모성적 암시, 그러니까 부성적 암시, 모성적 암시, 부정적 암시, 그리고 긍정적 암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적 암시 혹은 부성적 암시 이런 거는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박. 모성적 암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좀 다독이는 거죠. 영업할 때 있어서 협박이 상당히 잘 먹혀듭니다. 그리고 모성적 암시는 동조. 이걸 이론적으로 얘기하려 보니까 좀 그런데 이 영업할 때 협박 중에 가장 좋은 건 다른 사람들 다 샀어요. 이게 제일 좋은 협박입니다. 어머니들한테 아이 교접할 때 이거 옆집 아이도 하고 앞집 아이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이 협박 중에 가장 강력한 협박이죠. 다 하고 있습니다. 너만 안 해. 당신만 무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약간 초식동물의 마인드를 건드리는 건데 물에서 벗어나 있으면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식동물 사회에서는 이 물에서 벗어나는 것에 이제 굉장히 공포감을 느낍니다. 물론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사회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식동물 사회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계속 변화하고 새롭게 잡아먹지 않으면 죽는 그러게 무서운 거고 초식동물 사회는 내가 무리해서 벗어나면 죽는 그쵸? 육식동물은 내가 변화해야 되고 계속 갈고 닦아서 빨리 달려서 그게 이제 우선이고 그래서 이런 지금 영업에서 있어의 협박은 당신은 이거 안 사면 무리해서 벗어납니다. 이게 가장 좋은 협박이죠.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사면 당신 무리에서 벗어나요. 이런 것들. 지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래서 사세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다른 데서도 알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라고. 뭐 그래서 그 상대가 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상대가 스스로 원해서 그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상대가 스스로 원해서 이거는 지금 이 영업이라는 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그래요. 연애도 영업이고 그리고 사업도 영업이고 왜냐면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연애라는 것도 아니면 이성을 유혹하는 것도
지금 이 영업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상대를 협박하고 상대를 다독이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게 협박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연애에서의 설득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에 이제 구애를 하면 상당히 이제 적중률이 높아지죠. 이제 연애 구애에서 협박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 놓치면 후회할 거야. 물론 안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게 먹힐 수 있도록 내가 장점을 어필을 해놓은 상태여야겠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놓치면 후회할 거야. 두 번째, 나 만나면 잘해줄게.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상대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연애에서 유혹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나중에 연애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인데, 이 설득하기 위해서도 영업하기 위해서도 그 두 가지를 잘 활용하는 그게 이제 영업에 있어서 이 세일즈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이죠. 설득하기의 틀.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건 굉장히 이제 축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또 구체적인 얘기는 또 다음에 그런 상담이 왔을 때 또 저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피부 건조해님이 상담을 올려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드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개드립 말고요. 그런 드립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부분의 상식을 키워야 하나요? 유행어 쪽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인가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행어 얘기하는데 당연히 유행어는 아닙니다. 유행어를 하게 되면 유행어를 써먹어서 상대가 웃으면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 우스운 사람으로 기억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내가 유행어를 써서 저 사람이 웃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써서 저 사람이 웃었다. 뭐 예를 들어 칭찬을 했거나 뭐 대답을 재밌게 해서 두 사람 중에 대답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재밌게 창의적인 대답을 해서 조금 덜 웃었어도 웃었고, 유행어를 써서 박장대소를 했어도 유행어로 웃기게 되면 그건 개그맨이 웃겼던 말을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웃음을 기억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웃긴 게 아니라 개그맨이 웃긴데 그 개그맨이 웃긴 걸 따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웃긴 개그맨을 따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그맨 중에도 정말 멋있는 사람들 많죠. 섹스 어필하고 그렇게 정말 이성적으로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재밌고 사귀어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은 들지만 성적 매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좀 덜하단 말이죠. 뭐 가수나 영화배우, 탤런트 이런 분들에 비해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고 웃긴 사람에게 매력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는 정말 재치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유행어만 밀고 그러니까 우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물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실제로 개그맨도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 우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개그맨은 우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유행어를 따라한다는 건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라는 거죠. 그 개그맨이 재밌는. 그러니까 네가 아는 걸 나도 알고 있고 그때 네가 웃었으니 지금 내가 똑같이 생각 웃어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어로 접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유행어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 유머를 굳이 따라하고 싶으시다면 그 TV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유머를 제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 유머는 참 좋다. 저 사람 유머는 어디서도 써먹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머가 그런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윤종신입니다. 윤종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이용해요. 그래서 이게 농담처럼 사람들이 윤종신을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주워먹기의 달인이다. 개그는 그겁니다. 상대의 말을 가지고 어떻게 적재적소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주워먹느냐. 이게 주워먹기가 왜 대화에서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드립을 치는 게 더 좋냐면,
내가 저 사람이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해서 말했을 때 그게 빵 터지는 순간이 온다 했을 때 유행어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가 둘만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 말을 기억해서 저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유머가 아니어도 그 상대가 했던 말을 다시 어떤 순간에 돌려주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상대 입장에서도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머를 너무 구사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가 그 말을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비꼬아서 돌려주는, 비꼰다는 게 이제 부정적으로 막 비꼰다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상당히 이제 유머러스한 사람으로서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래서 유머러스 하다까지는 아니어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는 상대 말을 기억했다가 써먹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작가님이 내가 한 말도 잊어버려요 유유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계속 떠들다 보면 내가 이 말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오늘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연애로 시작해서 부호화가 나왔다가 부호화가 나왔으니 메로비안 법칙을 얘기했어요. 근데 다시 연애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생각하니까 연애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상대가 하는 말 중에 분명 임팩트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이제 기억해놨다가 그 말을 돌려주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 말을 너무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상대가 했던 걸 기억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뭐 유머책 같은 거 보는 거 그래서 소용없는 겁니다. 유머책에서 본 거 갖고 읽어주는 건 아재 개그가 되는 거예요. 글로 웃긴 거랑 뭐 상대에게 말로 웃기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게 많지 않아서 지금 제가 이제 잠깐 떠오른 걸 얘기하면 현대 화가 얘기를 막 서로 했단 말이에요. 마르셀 듀샹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르셀 듀샹이라고 현대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괴팍한 사람이냐면 모나리자의 수염이라는 하여튼 제가 이제 정확한 그림은 기억이 안 나지만 모나리자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이제 수염을 그려서 현대 자기 이제 작품이라고 팔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백지 같은 거에다가 그때 모나리자 그렸던 카이저 수염을 그것만 그려서 모나리자의 수염이라고 또 팝니다. 말이 안 되는 걸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변기 같은 걸 만든 거죠. 이제 변기를 뒤집어 놨나?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 주고받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치고 이제 다른 얘기 막 하다가 이분이 화장실 갔을 때 혹시 잘 보셨어요? 마르셀 듀상의 변기가 있었던 건 아니죠? 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마디. 근데 이게 방금 전이 아니고 뭐 그 전에 얘기 나눴던 거. 갑자기 뜬금없이 마르셀 듀상의 변기가 있었던 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안 웃죠. 재미도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가지고 드립을 칠 수가 있는 거죠. 좀 덜 웃겨도 유행을 한 것보다 좀 덜 웃겨도 우리가 나눴던 얘기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막 현대미술 조예계 개품은 아닌데 지금 떠오르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어쩌다 보니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예였죠. 왜냐하면 마르셀 듀상에 대해서는 이제 뭐 미술 쪽이나 이런 분에 관심 없는 분들 몰랐을 테니까 저도 그때 예전에 시험 봐서 알았지 잘 모릅니다. 그냥 아는 척하는 게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서로가 대화를 나눴던 어떤 한계가 그 예가 되는 거죠. 이제 화장실에 갈 때도 자꾸 이제 제가 자꾸 특이한 예만 떠오르네요. 저는 이제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을 좋아하고 그 감독 영화 중에 이제 과거에 펄프 픽션이라고 했는데 꼭 그분 감독 영화 보면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갔을 때 뭐 그런 영화를 같이 둘이 막 열정적으로 토론을 한 상태에서 화장실 간다 그러면 이제 뭐 몸 조심하라.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죽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지 않은 사람한테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몸 조심, 무슨 몸 조심을 해. 가서 마르셀 듀상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둘만의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했던 것이 또 다른 것에 연관이 되고 그러려면 그 사람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상황이 돼야 돼요. 그게 주워먹기예요. 주워먹기 개그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그래서 먼저는 주워먹을 때 유머를 치려고 너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했던 말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끌어가는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도 어설프게 유행어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려면 상대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고도의 지적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책을 읽을 때 이상의 뭐 뇌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뇌세포가 활성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TV 보는 정도의 그런 활성화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얘기를 늘어놓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고도의 지적 능력이 돼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막 따지면서 체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막 그 상대 막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어도 감각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반복해서 상대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각적으로 상대가 하는 생각들이 어느 정도, 아, 저 사람 좀 지루해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재미없어 하는 거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감이 오죠. 그래서 지금 피부 건조해님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뭐 어떤 부분의 상식을 키워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상식은 다양할수록 말은 잘하게 됩니다. 근데 단지 상식만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 상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해봐야 그 상식을 키워놓은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굉장히 안 좋은 예들을 들었어요. 현대 미술 막 그리고 영화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이게 제가 취향 자체가 약간 B급 정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취향 자체가 이렇게 대중적인 취향이 아닌 것들이 있어서 즉흥적으로 몇 가지 이제 그 둘만의 유머에 대한 예를 들려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 아니면 상식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감대를 이용한 드립이 가장 좋은 드립이고, 상대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드립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특별한 드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꼭 드립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립이 아니어도 상대가 했던 얘기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어설픈 유머 치느니 그냥 경청하는 게 좋습니다. 진중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유머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유머가 뛰어난 것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아요. 유머가 뛰어난 유머 중에 상대의 말을 이용한 유머,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죠. 그리고 대화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대화, 그게 대화 자체의 즐거움이거든요. 유행어를 따라서 한번 박장대소를 시키는 것보다 저 상대가 나와의 대화가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대화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건 대화 자체가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그 대화가 쭉 이어가는 거, 그리고 상대가 그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상대의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분히 해소시켜 주는 거, 그리고 그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하면서 내가 그것도 잘 기억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심지어 드립도 친다. 물론 드립까지 치는 말은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말을 한다. 그렇게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아, 그래, 내 말을 저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네. 그래서 이제 그 상대가 내가 좀 어설픈 개그를 쳐도 그거에 대해서 더 조금 웃어주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뭔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도 뭔가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거래는 아니지만 실제로 거래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말을 통해서 주고, 그리고 상대의 생각도 말을 통해서 받고. 이 거래는, 우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어쨌든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 공정성에 대한 욕구를 잠깐 예를 드리면, 그 야성적 충동이라는 그 경제 서적이 있어요. 경제학 쪽 서적인데, 그 책에 있어서 인간의 우리가 이제 경제를 바라볼 때 이론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면 A라고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B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을 야성적 충동이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냅니다.
그 책이어서 이제 야성적 충동이라는 건데 거기 나오는 인간이 우리가 가진 충동 중에 하나는 공정성에 대한 욕구 혹은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경매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판을 해서 돈을 이 사람이 벌었어요. 두 번째 판에는 저 사람을 돈을 못 벌게 하려면 자기도 손해를 봐요. 근데 저 사람을 못 벌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는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저 사람을 아까 첫 번째 판에서 나쁜 짓을 했던 사람에게 벌을 주려고 합니다. 이게 공정성의 욕구예요. 우리가 이제 경매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좀 덜 벌어도 얄미운 사람 죽이려고 하는, 얄미운 사람 돈을 더 못 벌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정성의 욕구인데 그 책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진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회에서 우리가 보통은 사회가 좁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거래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사회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있어서 벌을 주어야 그 사회가 결과적으로는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진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상당히 오래전에 읽어서 명확하게 워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야성적 충동에는 한 5가지 정도의 충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더 중시한다. 그러니까 뭐 스토리에 대해서 중시한다는 거는 떨어진다 하면 주석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단순화시켰습니다, 지금. 뭐 그 책 자체는 재밌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제 쪽 책들은 재밌지 않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읽어볼 만한 책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단지 이기적이다 라고만 우리의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인 또 물론 그것만이 답은 아닌 것처럼 나오지만 우리가 단지 우리의 이득만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기엔 우리의 사회화 과정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대화도 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내가 해소만을 위해서 말을 한다. 그것만을 사람들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분위기가 망쳐져도 말을 많이 하는 저 사람의 입을 막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반대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네가 날 위해서 그렇게 말도 하고 노력도 했구나.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말을 또 들어주었구나. 참 잘 들어주었구나. 그러면 나도 네 말을 잘 들어주마. 이런 거래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몸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화 과정이었고 그게 공정성에 대한 욕구고 그 공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남아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를 받으면서도 공정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피해를 감수한다는 것. 그건 상당히 이제 놀라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죠. 뭐 아니면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향? 기본적 성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이 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유머라는 것도 내가 좀 덜 웃겨도 상대를 웃기게 만들려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호감을 있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머보다는 먼저 관계 형성이 우선이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길어졌네요.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근데 기억해 두시면 다 좋은 뭐 얘기일 거라고 저는 뭐 위안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보고 해야 말이 어려워졌나요? 죄송합니다. 뭐 야성적 충동이죠 뭐 우리가 이제 그래요 맞아 이게 잘 모르는 거를 얘기하면 말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경제 쪽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아는 걸 얘기하면 이렇게 안 어려워요. 이게 좀 다시 쉽게 얘기하면 네가 내 말 잘 들어줬으니 네 말 나도 잘 들어줄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친해지기 위해서 유머를 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성분들이 만나서 이뻐졌다 하는 거죠. 여성분들이 만나면 서로 야 너 이뻐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는 그렇게 말하는 거요. 칭찬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런가 생각 또 제가 또 약간 빨려드네요. 이 남성들끼리는 뭔가 암묵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암묵적인 합의가 뭐냐면 웬만해서는 여성분들이 해주는 소개팅 잘 안 합니다. 여성분들이 해주는 소개팅을 나가면 대부분 여성 주선자가 묘사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선자가 나를 엿먹이려고 이상한 사람을 불렀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착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게 덕담을 많이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정말 상대가 이쁘다고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서로가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쁘다고 했거든요. 주전자가 이뻐라고 말을 해서 그 부분을 기대하고 나갔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니까 아 이쁘지 않아. 근데 뭐 괜찮은 사람이니 만나 봐. 이래서 나갔으면 괜찮아요. 그걸 신경 안 쓸 수도 있죠. 근데 이쁘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고. 근데 여성분들끼리는 친한 사람을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끼리는 친해도 못생긴 건 못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서 서로 진짜 이쁜 애가로 칭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관계 형성을 할 때 어느 정도 관계가 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의 50% 정도의 매력이 뭐 최소한 51%로 보이는 거? 뭐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와 친해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죠. 조금 덜 재밌어도 확 재밌어질 수 있는, 재밌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재밌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면박을 주지 않으면서 내가 조금 덜 상처받고, 그래서 다른 이야기도 좀 자신감 있게 또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인 거죠. 지금 제가 뭔가 논쟁거리를 던져드렸나 봐요. 그래서 착해라고 하면 절대 소개팅 나가면 안 된다라거나, 그랬더니 테라스님이 안 착하나요? 그랬더니 아 착하긴 한데 이쁘다는 얘기 듣고 나가도 실망하는데 애초에 그렇게 이쁘다고 말 못할 정도면 이쁘지 않다. 아니면 덜 친해서 그냥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을걸요? 남자분이 이 친구 정말 재밌어 라고 해서 아니면 뭐 괜찮은 친구야 재밌어라고 나갔는데 완전 허세 쩔고 말만 많은 시작부터 끝까지 게임 얘기만 하다가 그리고 혼자 계속 웃고 유행어 따라하고 그런 남자에서 진짜 정말 최악이다 하고 와갖고 주선자한테 딱 전화를 했더니 왜? 잘 됐어? 지금 나간 애는 완전 재밌어 하는데 너 완전 마음에 드나 봐? 잘 됐나 보다 너네. 그래서 욕을 하려고 했다가 욕할 기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끊어요. 전화번호 지워버렸죠. 주선자까지 삭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남녀 모두가 이제 친한 사람한테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역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얘기 했네요. 아, 진짜 괜찮은 친구야. 이렇게, 등호? 나에게 술을 많이 사줘. 뭐 그런, 그거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나한테 술을 많이 사주면 항상 취한 상태로 만나니까 항상 이 친구가 즐거운 거죠. 그럴 수 있고. 제가 했던 말에 이제 이 작가님이 맞아라고, 적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동성 간에 친해지면 더 이렇게 끈끈한 그런 친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상대의 매력을 더 크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빨리 친해지도록 그 부분을 중점을 둡시다. 빨리 친해지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됩니다. 항상 답은 단순하죠. 그래서 괜히 제가 안 다가오는데 제가 안 했는데 뭐 내가 뭘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서로가 다 그러면 뭐 다 자급자족하는 사회가 돼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조상부터 이미 사회화가 됐고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울려 살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니까 그 욕심은 욕구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가요? 욕심. 그런 바램은 우리 몸에 이제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욕구예요. 네. 단순한 게 가장 어렵죠. 맞습니다. 답은 단순하게 있는데 계속 뭔가 이유를 찾고 그러다 보면 더 복잡해지고 단순한 걸 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복잡한 걸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보는 유머 앱이 있거든요. 거기 나온 건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악마한테 소원을 빌었대요. 근데 악마가 뭐 너 다이어트만 시켜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고. 그럼 운동해 그럼. 이라고 하면서 사라졌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은 이것도 답이 단순한 거잖아요. 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저도 잘 못해서 지금 이 모양이지만 그러면 악마한테 영혼을 팔 정도고 영혼도 팔고 뭐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걸로 운동하면 되는 건데 악마의 말이 굉장히 적절한 거죠. 실은 굉장히 답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답을 하기가 싫어서 다른 걸 찾는데 그런 것들이 대개는 그래요. 지금 당장 뭔가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돌아가거나 본인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다이어트도 운동하고 적게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거 말고 다이어트 약 먹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지방 흡입하고 물론 지방 흡입이나 다이어트 약 먹는데 효과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부작용이 있거나 원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속되지 못하거나 지속되지 못하는 게 원상태로 돌아가거나 조금 차이가 있죠. 어쨌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는 거나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항상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것도 가장 단순한 데서 답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자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런 단순한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그 정답으로 가는 방법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러면 그것도 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운동을 하고 안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치킨이 너무 맛있습니다. 치킨이 너무 맛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 음식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음식들이 다 있고 그것도 세계 수준으로. 그래서 정말 안 먹기가 힘들죠. 제가 또 화요일마다 홍대 쪽에 이제 좀 강의를 도와주러 가는데 일부러 좀 일찍 가요. 그래서 홍대 그 앞에 거리에서 매일 새로운 걸 하나씩 먹어봅니다. 얼마 전에는 뭐 대만인가 태국인가 거기에서 파는 길거리 치킨 요리가 있더라고요. 넓적하게 만든 그거 먹고 그리고 거기 또 타코야끼도 맛있어 타코야끼 먹고 이게 살 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고 그리고 어제는 또 사케 페스티벌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잠깐 3,000% 빠졌습니다. 혹시 뭐 더 상담이나 아니면 화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뭐 결론이라 그러면 좀 웃기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선시하면 본인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뭐 유머러스함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 다른 화려한 언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영업할 때도 실은 그래요. 그 고객과의 관계 형성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이면 상품을 설명하려고 하기 전에 아 이거 됐고 믿으니까 뭐 마음 괜찮은 걸 갖고 와 이렇게 말을 하는 고객도 있다고 해요. 그 영업을 처음에 이제 신뢰를 쌓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하는 분들한테 보면 이제 키맨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상대한테 그런 키맨한테 충분히 신뢰를 주면 그 키맨이 다른 또 고객들을 또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리고 그 키맨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받으면 자기 신뢰도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계속 오늘 얘기를 했네요. 제 개인 메일 주소 찍어드릴까요? 거기로 메일 보내시라고 채팅창에다 찍어드릴게요. 개그블랙이에요. GAGBLACK 골뱅이 네이버닷컴 이겁니다. 오 나는 빨간색으로 뜨네요. 개그블랙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상담 뭐 미리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와서 생각해 놓으셨다가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 고민 같은 거 화술에 대한 말하기 아니면 제가 이제 준비하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을 해드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보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깔끔한 목소리로. 예,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송은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앞부분은 그 아프리카로 바로 올라가고요. 유튜브로는 이제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바로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또 들어오시고. 예. 저는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눌러주라고 항상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추천 버튼 찾으시면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 강의는 연애운수죠. 강력비 연애운수. 뭐 강의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다음 강의는 목요일날 비올링과 함께 연애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여기서 임철웅이죠. 화수강제에서는. 네, 임철웅 소장이었습니다. 안녕.